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서 IT 직무에 관련해서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학생들과 이제 멘토링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4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을 지금 IT 실무 멘토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이런 방송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러한 직무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직무의 분석 아니면은 또 방향들, 그래서 IT 트렌드의 방향들을 얘기를 좀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그 친구들은 문외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 전공, 컴퓨터 공학 전공이기도 하지만은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어떤 분야가 있는지 또 어떠한 분야에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그 관심이라는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너무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아주 잘 너희들이 잘 직무를 잘 찾아서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더니 많이 웃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학생들이 지금은 대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인문상경 계열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IT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의 변화들이 직무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들의 변화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시려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과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직무를 빨리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하나의 직무인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클라우드 개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빅데이터, 그리고 애널리스틱, 그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로봇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저런 얘기들을 다 하느냐? 클라우드가 그만큼의 데이터의 저장 공간으로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저기에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 중에서 이러한 우리가 소유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제 사용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이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만큼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IT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많아지는 IT 기업들 때문에 IT 인재들도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에 서비스 부분이 나와 있는데 빅데이터에 좀 비구조화 데이터 들어있죠. 여기는 빅데이터는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한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쓰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정형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어도 된다. 아무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데이터들은 어디에서 맞물려서 오느냐? 스마트 디바이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아닌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IoT, 그렇죠?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즉 옷에서 우리가 입고 그다음에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부분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러한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적인 부분들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들의 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마련해주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로봇이죠. 우리가 이제 로봇이 많은 사람들의 그 손발이 되겠지만은 이러한 로봇들에게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들 자체도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만큼 이해력이 좀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그리고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게 일단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 여러분 보세요. 이메일, 소셜미디어, 그다음에 신문 뉴스, 그다음에 쇼핑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이용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쇼핑도 하시죠. 그다음에 뉴스도 보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금융거래도 합니다. 그죠? 은행 자주 안 가시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거래까지 그리고 플랫폼화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의 감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인증관리 같은 것도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산장치, 기업장치 이러한 네트워크 관련된 장치들로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빅데이터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은 뭐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하는 업무 서비스들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업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운영관리 같은 이러한 서비스적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 장치, 그죠? 기계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치 또는 통신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치 등등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클라우드의 컴퓨팅,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매체다. 우리가 큰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될 건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의내는 사람은 2006년도에 구글의 CEO였죠. 그래서 에릭 스미트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요. 자, 데이터와 프로그램은 구름 속에, 클라우드가 우리가 영어 영문상으로는 구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름 속에 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어느 구석에서도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구름, 그렇죠. 잘 움직이죠. 그리고 구름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비행기를 타보시면 구름에 막 떠다니긴 하겠지만요. 그러한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이 구름에 대한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브라우저 또는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뿐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내용, 컴퓨터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브라우저랑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이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즉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PC나 맥, 휴대전화 아무런 디바이스에 관련 없이 이러한 부분들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처리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릭 스미트가 이렇게 구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클라우드가 정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클라우드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지 하나씩 3가지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저편에 설치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우리가 쓰고 있을 때 저편에 설치하는 것은 서버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안에 설치된 시스템들을 이용해서요. 두 번째로 인터넷과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브라우저만 있다면 우리가 그 구름, 즉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뭐 PC라든지 맥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태블릿 PC라든지 어떠한 디바이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거를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개발이라는 직무에서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는 거랑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로 변하는 우리가 IT 상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IT 상식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림에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전기였습니다. 그죠? 전력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력을 소유, 즉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모든 걸 가져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만 사가지고 계속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의 상생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그러한 전력 사용량들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요. 그 전력 사용량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많이 늘어나냐면 그러한 소유해야 되는 그러한 전력 기기들이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회사에 그만큼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송배전을 할 수 있는 전력 회사들이 우리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 전력 회사들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가지고요, 전기를 공급을 해주니까, 즉 우리나라에서는 환전 같은 그러한 곳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소유가 아닌 사용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용의 입장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송배전에 관련되어 있는 전력량들, 전력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공유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공유라는 그러한 부분들과 사용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승화를 시킨다면, 자, 어디는 회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송배전 하는 부분들은 인터넷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력 회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즉 어떤 걸 상관없습니다.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우리가 키보드, 서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클라우드의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력회사의 발전소에 송정망들이 공장 안에 설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센서, 즉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서,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공장 안 설비는 시스템 내 유저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클라우드가 왜 사용되게 되고 클라우드가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클라우드 개발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직무에서 이러한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시스템 자원에 이슈 사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EC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엘렉트로닉, 그다음에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인 통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송배전을 얘기하면서 나온 그러한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은 소유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전력계, 그래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계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견적서를 가지고 조달 방법, 도입 작업들을 통해서 이 사이징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까지 계산을 하는데 몇 달, 며칠, 그리고 몇 개월에서 몇 년 예상을 하고 그만큼의 비용, 즉 현물 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리스, 즉 빌리는 그러한 자산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부분들은 기업의 그만큼의 부담으로밖에 가져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클라우드를 가지면서 사용이라는, 소유에서 사용이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변형이 되면서 우리가 셀프 서비스 포털, 즉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온라인 쪽으로 들어간다면 몇 분에서 몇십 분에 관련해서 조달, 즉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것만 필요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양만, 또 최신 것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을 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비, 종량제 요금제, 즉 정액제죠. 정액제를 사용하면서 그만큼의 회사의 비용이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회사의 비용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큼의 엄청난 효과를 같이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는 시스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EC, 우리가 사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우리가 비용 대비 어떠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회사에서 그러면 클라우드 회사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비용이 되고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용적인 처리들을 그만큼 줄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왼쪽에 Y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돈에 관련된,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X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죠. 무엇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갑니까?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초창기에 때는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뭐가 되냐면 신기종이 추가하거나 아니면 신규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쉬워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코스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비용 절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쓰는 클라이언트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oT라든지 빅데이터의 회사들도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도 잘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쓰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있죠. 엔드라이브 같은,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그러한 이 드라이브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그러한 부분들이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존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해 본다면은 2006년도 3월부터 우리가 아마존이 50일에 걸쳐서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가격을 인하를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만큼의 최신 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표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개발을 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들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개발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고, 그죠? 인프라에 대한 개발비가 안 들어가고 그만큼의 최신 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의 효과. 그러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들이 있고 이러한 효과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클라우드 개발을 하는 직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제공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로 들어가면서 수시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상시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PC든 어느 디바이스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IoT 관련된 곳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과 현실의 융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는 클라우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셜이라든지 퍼스널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해주면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클라우드,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IoT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으로 가져가면서 현실과 그다음에 시스템과의 융합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본다 그러면요. 표면적인 변화와 그다음에 본질적인 변화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표면적인 변화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디바이스 종류들이 증가하죠. 자, 스마트폰, PC,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아까 IoT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늘어나면서 디바이스, 어떠한 디바이스도 똑같이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었고요. 그다음에 UI가 아닌 UX, 즉 사용자의 경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중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액세스, 즉 네트워크를 접속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단이 다양화됐다라는 것이죠. 네트워크 접속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실습실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PC, 그리고 또 태블릿 PC 가지고도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죠. 그 다음에 IoT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네트워크 접속도 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화됐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표면적인 변화들이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용해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일의 방식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일의 방식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접촉 방식들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냐면 자, 트위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소통. 그죠?
일명씩도 아무도 없는 사람하고의 그러한 소통들, 좋아요 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트위터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러한 사람들과의 접촉 방식들이 그만큼 바뀌어지고 있고 커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그러한 가치관까지 변화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표면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패러다임들, 생활에 대한 패러다임들이 그만큼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소유에서 기계적인 소유에서 기계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인프라에 걸맞지 않는 사용의 그러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러한 기업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의 이런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시스템 우리가 알아볼 때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애니악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컴퓨터는 애니악부터 유니박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유니박은 우리가 상용으로 만들어진 게 유니박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IBM 시스템 360이라는 게 나왔었죠. 특히 IBM 자체가 이제 컴퓨터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저걸 발표했었고요. 1964년도 정도에. 그리고 80년대에 넘어오면서 미니 컴퓨터, 자, 오피스 컴퓨터,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그 다음에 PC, 퍼스널 컴퓨터죠. PC들을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대형화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운사이징화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서버라든지 PC 서버라든지 그리고 인텔 아키텍처 즉 인텔 제품과 그 다음에 윈도우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인텔 윈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0년 넘어와서는 PC들만 가지고 가는 PC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틀어 쓸 수 있는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의 기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중에서 정보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클라우드가 사용되고 있고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T 예산은요. 증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회사든지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중견기업도.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러한 IT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쉽지만 않은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예산을 주지만은 예산을 절감해서 어떤 거를 줄여가고 어떤 걸 늘리가는 그러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신규 시스템에 투자할 예산과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에 유지하는 예산, 즉 TCO라 그럽니다. 이 TCO에 관련된 부분들을 4대 6 비율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 기존 시스템 유지 비용을 즉 TCO를 절감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더 투자를 해야 되냐면 신규 서비스에다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대 6에서 우리가 최소한 3대 7 정도, 그죠? 7대 3 정도, 그죠? 신규 서비스에 관련돼 있는 7대 3 정도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회사에서 IT의 그러한 부분들의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관련돼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아마존에 대한 부분에 얘기했었죠.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인프라의 구축에 관련된 부분들이 서비스를 해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인하했다겠죠. 51번째, 51회에 거쳐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최신 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신규 서비스들은 그만큼 신규 시스템에 대한 투자 예산들은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CO, 즉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들은 적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이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 부서에서의 기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클라우드 개발자라고 클라우드 직무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신규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즉 TCO에 관련된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신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늘어갈 수 있는
즉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의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러한 정의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즉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냈던 부분이고요. 지금 나온 부분은 클라우드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자, 니스트입니다. 니스트는 어디냐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예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서비스 모델과 배치 모델 그리고 5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싸그리 모아서 우리가 컴퓨팅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그죠?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다라고 우리가 리스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팅 자원, 즉 컴퓨터 자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스토리지도 될 수 있고요. 서버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네트워크 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대부분들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 리소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리소스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서비스 모델, 그 다음에 배치 모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5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의 정의의 서비스 모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금방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개발자로 가실 거면요. 아니면 클라우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로 우리가 가실 거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SaaS, 두 번째는 Paa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aaS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Iaa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아마존,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IaaS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면요. SaaS는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뭐 엑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이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 PaaS는 뭐냐면은 자 플랫폼이죠. 플랫폼 에서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즉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서비스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aaS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존 EC2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공간적인 부분들, 기계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aaS나 그 다음에 PaaS나 그 다음에 IaaS를 우리가 정의를 해줄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류들은 몇 가지는 밑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존의 EC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써봤던 IaaS고요. 그 다음에 Paa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의 에자일이죠.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A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SAS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앱 같은 경우에는 SAS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면요. 자, SAS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메일이나 스케줄 관리,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아니면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하게 만드는 게 SaaS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종류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앱,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OS죠. OS를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미드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설정 하나만으로 바로 뭘 쓸 수 있냐면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OS를 모르고 미드웨어라는 단어를 모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이러한 SaaS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글 앱이라든지 그래서 MS 오피스 365일 등등이 뭐로 들어가냐면 Saa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류를 얘기해 주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있는 게 PaaS입니다. 자, PaaS 같은 경우에는요,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실행하기 위해서 공용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그 다음에 실행실에 필요한 API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러한 부분을 Paa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인프라 구축이나 아니면은 설정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하면 돼요. 아니면은 설정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플랫폼화 하는 부분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생각하시면은 PaaS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MS 윈도우의 애저라든지 그다음 에자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앱의 엔진 등등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aaS 같은 경우는요. 자, 인프라스트럭처 as a 서비스라 그랬죠. 그래서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 즉, 서버와 스토리지 같은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직접 OS나 미드웨어 같은 거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거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플리케이션 자체도 자신이 직접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EC2나 아니면 구글 아니면은 구글 컴퓨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뭘 쓸 수 있습니까? SaaS, 그 다음에 PaaS, 그 다음에 IaaS. 자, 이 세 가지는 클라우드 개발 직무에서 분명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치 모델입니다. 그래서 배치 모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놓을 곳이냐. 클라우드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놓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개별 기업 정문에서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별적인 그러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즉 소유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클라우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에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유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것만 가지고 싶은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관련되어 있는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개별 기업 전용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즉 복수 기업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인프라들을 우리가 복수로 이렇게 공유해 쓸 수 있는 복수 기업용, 즉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조윤조만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나올 테지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퍼블릭, 즉 우리 걸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 즉 우리 걸로 화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하이브리드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로 나눈다 하면은 개별 소수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퍼블릭으로 가는 게 프라이빗으로 가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복수 계열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디로 가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적으로 가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데이터, 기능, 부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공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퍼블릭, 즉 퍼블릭 클라우드에 쓰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즉 우리 개인 기업으로, 우리 기업으로 가져와서 본인 기업을 가져와서 승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이메일이나 또는 콜라보레이션 같은 부분들을 우리 회사에 가져와서 우리 회사만의 이메일 서비스로 이용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IoT 어플리케이션의 전처리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그 밖에 우리가 백오피스 같은 그러한 부분들로 아니면은 사물 인터넷 처리 부분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쓴다든지 아니면은 빅데이터 해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재해 대책, 백업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져와서 정식적인 업무로 우리가 가져가면서 우리 형태, 우리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러한 백업 방식 또는 재해 대책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자체가 뭘 수 있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점들을 가져다가 자, 우리가 여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다시 만들어내는 그러한 클라우드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카 어떻게 되어 있죠? 그죠? 기름과 그 다음에 가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차로 오래 운영하다가 아니면은 기름으로 운영하다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스나 아니면 기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에 우리가 5가지 특징, 마지막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부분 온다면 자, 온 디맨스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셀프로 혼자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개인 드라이브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부분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폭넓은 네트워크 액세스. 제가 아까 내용했지만 네트워크 접속의 방법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아니면은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IoT, 즉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으로서도 충분히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측정 가능과 그 다음에 종량제 요금, 즉 우리가 정액제 요금들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속한 확장성, 즉 우리가 쓸 만큼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면 그만큼을 더 요청해서 빨리빨리 더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GB를 사용할 수 있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1GB를 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그러한 1GB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이 스토리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서버에다 끼워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또 세팅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온라인에서 그냥 늘려주고 나서 돈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죠. 정액제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구글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네이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드라이버에 관련된 부분들도 일정량의 돈만 주면은 1TB라든지 아니면은 더 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우리가 연엮어서 가상화, 즉 운영의 자동화를 이끌어가든지 과상화를 이끌어가든지 그 다음에 조달의 자동화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더 빨리 그리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인 시스템, 즉 TCO의 절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들이 그만큼 미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미스를 배제하는 그러한 무인 시스템들이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또 하나의 효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루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루머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가 퍼블릭 클라우드는 즉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자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 전혀 없고요. 거버넌스를 확보한다는 것은요. 명령이나 또는 아니면은 지시가 없어도 평소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전혀 구축하지 않고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당연히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루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거버넌스, 즉 거버넌스를 확보한다는 것은 충분히 증빙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루머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자 보안이 불안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보안이 불안하다. 여러분들 지금은 보안에 관련해서 전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프라 구축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보안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전문 부대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의 정보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안전대책 기준에 준거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보안이 약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다음 두 번째,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우리가 불안정함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불안해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그만큼 불안하십니까?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만큼 불안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인터넷 접속을 위해 전용선으로도 갈 수 있고요. VPN이나 아니면 이러한 전용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퍼포먼스도 불안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 옮기는 일 아주 쉽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있는 부분들을 옮겨 담을 때도 그만큼의 온라인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VMware라든지 아니면은 자 하이퍼V라든지 KVM이라든지 리눅스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복수의 가상화 기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을 옮겨 담는데도 그만큼 쉽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사용자들의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55%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사용자 기업이 72%가 이렇게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 시장이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 가치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가치는 TCO의 절감입니다. 즉 사용자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절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영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RAO, 이거 ROA 같은 경우에는 총 이 지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낮아진다. 즉 기업의 이 이윤들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용자죠.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 변화에 즉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즉 최신 거를 금방금방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 즉 정보 시스템 부서와 경영자와 그다음에 사용자에게 가져다주는 세 가지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들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이렇게 클라우드의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어댑터,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인터그레이터라고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한 번씩 논의해보면서 클라우드 개발 직무를 가져가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시스템 리소스나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은 클라우드 어댑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나 어댑터에서 나오는 그러한 서비스 상품을 각각 제공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클라우드 인터그레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각각의 회사에서 제공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게이트에서 우리가 제공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 개발, 즉 클라우드 개발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통틀어서 지금 알아봤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우리가 직무에 대한 개요와 그다음에 역량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는 시스템 리소스나 어플리케이션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제품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 개발의 직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업무들은 무엇이냐? 당연하죠. 신규 클라우드의 오픈, 그 다음에 기존 클라우드의 운영 부분들, 그리고 SaaS, 아까 PaaS, 그 다음에 IaaS 같은 그러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아까 나온 프라이빗 클라우드 개발 이런 거를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있었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개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요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요구 작업 조건은요. 4년제 대학 졸업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컴퓨터 관련돼 있는 IT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면 더 낫겠죠. 그런데 비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신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필요 지식 스킬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가져가는 것은 뭐냐면 리눅스나 윈도우에 관련되어 있는 OS 지식입니다. 당연하죠. OS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혀 모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련된 지식들. 그리고 운영 자동화에는 코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적인 스킬들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인프라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용을 하려면은 OS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갖춰야 될 역량들은 기술 설계, 그 다음에 기술 분석력 이런 부분들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들, 탐구형적인 부분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 직무를 우리가 가져가면서 알아봤는데요. 자, 어떠십니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도 클라우드 시스템의 개발에 좀 더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실무자들을 또 만나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담당 실무자들을 쫓아가서 제가 직접 쫓아가서 실무자들의 생생한 그러한 말과 그 다음에 이런 지원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IT 실무자의 생생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저하고 또 같이 IT 실무 멘토를 하고 계시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요. IT 실무 멘토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한의원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즉 10몇 년이 많이 넘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한 5년 정도의 멘토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쾌히 또 제가 또 연락을 드렸더니 인터뷰에 또 응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전달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문한 기업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시아나, 즉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아시아나 IDT의 IDT, 즉 IT 기업입니다. 즉 품질 관리팀의 과장님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강희석 멘토님을 우리가 만나보고 왔어요. 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IT 계열의 회사로 아주 큰 대기업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아시아나 IDT를 들어가기 싶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원자들이 많을 텐데 오늘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여기에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번 다져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라는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산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IT 계열회사라고 하는 대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 즉 아시아나 IDT는요, 650명 정도의 사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6년 연속 흑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IDT의 부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기 품질 관리팀 같은 경우에는요, 광화문 본사에 우리가 광화문 본사가 금호 아시아나 본사가 광화문에 있죠. 그래서 광화문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항공팀 같은 경우, 항공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있냐면 직접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이런 공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6년 동안의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도 많기 때문에 아시아나 IDT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지원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다라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입인 연구원들의 기본 연봉이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는 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3,700에서 한 3,800 정도의 우리가 연봉을 가져갈 수 있다. 4년제 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대기업에서 줄 수 있는 그런 평균적인 그러한 연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직무에서 어떠한 부분을 맡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품질관리팀이었죠. 그래서 품질관리, QA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QA 활동을 하면서 뭘 하냐면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그리고 프로세서의 관리들, 즉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QA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시간이 며칠 전에 또 나왔겠지만 거기에 QA 관련된 부분들을 직무를 살펴보신다면 이 강희석 과장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 정책,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그겠죠? 자, 항공기 우대 탑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아봤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탈 때는 90% 자기는 90% 정도는 우리가 할인을 받는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까지 그렇게 할인을 받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지원비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사내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볼링,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등산, 뭐 이런 등등등의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금도 가지고 간다라는 복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이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기술력은 많습니다. 배운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 아시아나 IDT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것은요. 자신감, 열정,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다시 어필하시는 거였죠. 그다음에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정형화된 툴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실무 면접은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팀장님들이 들어가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공통적인 질문은 뭐냐면 프로젝트의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고 그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며 실패를 했으면 어떠한 실패를 했으며 또 어떠한 성공을 했으면 어떠한 성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실무 면접 때 사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직원 채용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직원 채용이 다른 대기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공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반기 공채 있는데 그래서 올해 공채는 또 9월 달에 진행이 된다고 살짝 기뜸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인적성 검사를 받고 또 한자 시험을 본답니다. 한자 시험을 꼭 보기 때문에 아시아나 IDT를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한자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자 자격증 있죠. 한자 자격증을 공부하신 것도 그만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성을 통과하셔야 되고요. 한자 시험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좀 색다르죠? 그다음에 한자 시험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얘기를 하셔서 그만큼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직급체계는 아까 나온 것처럼 사원, 대리, 과장, 그다음에 차장, 그리고 팀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 실무 면접 시에 어떤 면접자가 우리가 떨어지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이 없는 지원자, 즉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산만한 지원자, 말했는데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말을 하는데 너무 어수라게 하는 그러한 지원자들 있죠. 그 다음에 열정이 부족한 지원자,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떨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눈만 봐도 초롱초롱하게 나는 이 회사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말로도 어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정으로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친구면 분명히 붙여줄 수 있겠다. 아니면은 채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시안 IDT에서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신감 또는 열정, 그렇죠? 의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키워드로 또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채용 과정에서 인성과 직무 또 우선순위를 굳이 둔다면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뒀냐면 직무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인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만이 이러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물들을 들어와서 물들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의 메꾸라지가 웅덩이를 완전히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분을 퇴사시키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직무를 좀 알되 인성이 좀 돼 있는 신입 직원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 자, 신입 직원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겠습니다. 배우려는 자세,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은 배우고 그 다음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경험에서 하는 프로젝트 방향.
프로젝트 경험 자체가 없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냐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 한지를 모릅니다. 그냥 점수 맞기 위해서, 그냥 졸업하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 경험력이 있는 그리고 자기의 이 부분이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은 혐연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되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일정도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 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러한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은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즉 클라이언트하고의 약속 등을 정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QA 업무를 간다 그러면 QA도 마찬가지죠.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인재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인 준비였습니다. 자, 기본적인 준비라는 말은 신입 직원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경험적인 부분들, 많은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본적인 스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아이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스펙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본적인 스펙들, 영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스펙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자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지원서를 내볼 수 있고 면접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도전을 하고 기본적인 준비를 해온 상태에서 직무, 그 다음에 실무에 도전을 하시라는 그러한 당부를 좀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 강의, IT 직무 특강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생생 인터뷰에서 나오는 그러한 실무자들의 생생한 전달을 보시면서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노력하시고 그리고 좋은 데 취직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